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 바로 들어온다. 좋았어. 좋았어. 자 봅시다. 자 그 카이스트 기출 관련해서도 이제 공부를 좀 해보면 그 기존에 그냥 나갔던 나갔던 그 문제 그 뭐야 말봐 생각이 안 난다. 교재 중에 파트 1, 2, 3, 4가 있죠. 파트 이제 1에서 4가 있잖아요. 이제 파트 1은 저번 시간에 했었고요. 나머지 파트 2, 3, 4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짧은 시간에 할 게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서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지라 카이스트 반은 주로 뭘 해볼 거냐면요. 이 뭐냐면 기출문제 위주로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에 뭐가 나왔는지 실제로 풀어보면서 내용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 1, 2, 3는 여러분들 이제 개인 연습용 교재로 사용하시고 수업 시간에는 기출문제를 위주로 설명을 좀 광범위하게 드리도록 하겠어요. 혹시나 파트 2, 3, 4에 대한 강의도 필요하다고 하면 파트 2, 3, 4에 대한 과 관련된 강의는 앞서 해놓은 강의가 있으니까 요청해 주시면은 그 뭐냐면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요 기출문제 위주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2022년 바로 작년 기출문제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자, 카이스트 2022 됐다. 자 거기 그 카이스트 기출 문제는 6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보이세요? 근데 이제 6문제 실제로 풀어보시면 다들 너무 어렵거나 하진 않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것만 몇 개 골라서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 꺼지세요. 됐어요. 네. 됐고, 지금 또 들어온 사람 있나? 이걸로는 안 보네. 자, 그럼 이제 내가 프린트 어디 갔어? 내가 잔뜩 갖고 어디 갔지? 내가 어디 갔었지?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됐어. 자, 그럼 거기 카이스트 기출 문제 중에 첫 번째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하윤이는 공후풍선에 하윤이가 왜 하필 하윤이었을까요? 이 출제하신 분 지인이 아마 하윤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하윤이는 공후풍선에 물을 넣은 후 풍선에 입을 대고 계속 숨을 불어 넣었다. 그래서 이제 실험 상황을 좀 보면 자 풍선이 있고요. 여기 이제 물을 자 물을 넣은 다음 여기에 숨을 불어 넣어서 여기에 날숨을 여기에 채워 넣은 거죠. 자 그래서 공기 불어넣기를 멈춘 직후 그러니까 후후 해가지고 날숨을 저 안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직후에 물을 포함한 풍선 내부 공간의 전체 부피를 쟀더니 3.5리터였고 그래서 이 전체가 3.5리터 였고 풍선에 넣은 물의 무게는 500g. 자 여기 물은 500g 이었다. 이때 하윤이의 날숨에 포함되어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부피비로 4%였다. 자 그러면 이 날숨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겠죠. 사실은 날숨에는 뭐뭐뭐가 섞여 있죠. 날숨에는 사실 날숨에도 누가 있다? 산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숨에 당연히 또 누가 있습니까? 질소기체가 있습니다. 그래 사실 들숨이나 날숨이나 그 조성이 크게 변할까요? 사실 비슷할까요? 비슷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날숨도 들숨이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합니까? CPR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공호흡이요. 그래서 CPR 할 때
이렇게 후울이 불어넣잖아요. 만약에 날숨이 들숨하고 조성이 너무 다르다면 CPR 소용이 없겠죠. 만약에 들이마신 산소를 거의 100%다 소모하고 내뱉는 건 전부 다 이산화탄소다. 그럼 약간 CPR 호흡 하면 죽어. 여기 무슨 말 알겠죠? 근데 CPR 가능한 이유가 날숨도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차이는 큰 차이는 날숨엔 이산화탄소가 꽤 많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게 들숨에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유는? 우리 대기 중에는요, 이산화탄소가 별로 많지 않아요. 왔어요? 왔어요. 거기 이게 학원이 맨날 이게 강의실이 바뀌어가지고 그럼 학원 해야 돼. 강의실 좀 고정해 주면 좋은데 그게 이제 이 직원분들이 그거를 잘 이렇게 인지를 잘 못하시나 봐. 그래 거기 이거 내가 치워줄게. 하고 오케이 이렇게 됐어. 오케이. 자, 왜 지구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적을까요? 과합성? 맞습니다. 자, 참고로 뭐 이거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입시라고 하는 게 다양한 분야를 알아야 해서 조금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대기 중 CO2 농도가 사실은 낮게 유지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바로 첫 번째가 광합성입니다. 광합성. 자, 광합성 누가 해주는 거죠? 광합성 대부분의 식물 그리고 몇몇 동물들도 광합성을 하거든요. 예, 몇몇 동물 중에 그 바닷속에 사는 무슨 달팽이 하나 있는데 달팽이 몸에 이렇게 엽록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걔는 뭘 안 먹고 가만히 있어도 막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야, 되게 좋은데? 되게 좋은데? 그래서 그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도 그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구가 망했어. 지금 망해가지고 전 지구 인류가 거대한 우주선을 타고 전 우주 어딘가로 항해를 하는 우주선이 있어요. 근데 우주선이 뎁다 커. 우주선이 얼마나 크냐면 우주선이 지구의 한 10분의 1만 해. 우주선이 그 정도로 큰 우주선에 살아남은 전 인류가 타고 전 우주 어딘가를 계속 항해를 하는 거야. 근데 지구가 왜 망했느냐? 어떤 외계인의 침략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만화는 그 외계인이 왜 지구를 침략했는지, 왜 하필 인간을 죽이는지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그냥 살아남은 인류가 계속 우주를 항해를 하고 어딘가 이제 좀 살기 좋은 데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외계인이 계속 출몰하면서 쫓아와서 계속 사람들을 죽이려고 해. 그래서 그 외계인이랑 간간히 전투가 벌어지고 뭐 그런 건데 이게 계속 우주를 향해 가니까 농사 짓고 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인류가 생각하는 방법이 인류의 유전자를 조작해. 인류 유전자를 조작해서 엽록소를 만드는 유전자를 첨부해. 그래서 전 인류가 몇 세대를 거쳐서 다 개조가 됐어. 그래서 전 인류들이 엽록소가 있어서 밥을 먹지 않고 빛만 받으면 이 에너지원이 생기게 전 인류가 개조가 된 거야. 그래서 전 우주를 어떻게 에너지원 없이도 농사를 짓지 않고도 오랜 기간 항해하도록. 그래서 이제 사람이 밥을 먹어도 조금만 먹어도 되는 거야. 조금만. 그냥 뭐 땅콩 몇 개만 먹어도 충분한 그런 신체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그런 만화가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어느 지하실에서 이상한 애가 태어나. 어떤 애가 태어나냐면 유전자 개조가 안 된 애가 태어나. 근데 왜 걔가 거기서 태어났는지 이유는 몰라. 그럼 걔가 유전자 개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걔는 엽록소를 없는 거지. 걔는 막 밥을 먹어야 되겠지. 그래서 걔는 우주선에 있는 모든 식량을 훔쳐먹어. 그래서 그 우주선에 있는 사람들이 왜 자꾸 누가 이걸 훔쳐가지? 왜 이거 쌀 조금 있는데 또 훔쳐가지? 봤더니 누가 훔쳐가는 거야. 잡아봤더니 걔는 원형의 인류였던 거야.
유전자 개조가 되기 전에 뭔가 이게 미스테리가 생기기 시작하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재밌어. 갑자기 내가 왜 이 얘기를 왜 하냐? 어쨌건 광합성 식물과 몇몇 동물들에서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광합성 때문에 지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적은 편이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죠? 광합성 말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환경 문제 관련해서 환경 문제도 입시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련해서 누가 물으면 뭐라고 말을 해야지. 그럼 이제 첫 번째 식물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별로 없어요. 맞는데 두 번째 몇 번 얘기했는데 봐 조개요. 조개. 웬 조개? 자, 조개는 습성에 의하면 조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그렇지. 조개는 반드시 껍데기가 필요하죠. 그 조개 껍데기가 뭐예요? 바로 CaCO3죠. 무슨 말 알겠죠? CaCO3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조개들이 바닷속으로 녹아 들어온 CO2 요거를 몽창 흡수하는 거예요. 몽창 흡수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바닷속으로 들어온 CO2를 흡수해서 조개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왜 먹겠어요? 조개 껍데기 만들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바닷물 속에는 그래서 CO2 농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바닷물 속에는 CO2 농도가 상당히 낮게 유지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로 나타나게 되냐면 이런 효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칼슘은 어디서 있을까요? 그러면 CaCO3면은 이온가가 칼슘 2+고 CO3 2-잖아요. 그럼 칼슘 이가는 어디서 구할까요? 칼슘 이가는요, 얘는 원래 바닷물에 많아요. 그러니까 바닷속에 사는 애들은 그 바닷물을 들이마시면서 칼슘 이가는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조개라고 한 애들은 바닷물로부터 CO2+를 얻고 대기 중에서 녹아 들어온 CO2를 조개가 같이 먹으면서 몸속에서 저 탄산칼슘 조개 껍데기를 맹그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 덕에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바닷물 속 CO2 농도는 어떻게 된다? 민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됩니다. 조개들이 다 먹어버려서요. 그래서 사실 지구온난화를 막아주는 중요한 생물군 중에 식물뿐 아니라 조개들도 있는 거예요. 어패류요. 그래서 우리가 조개를 맛있게 먹잖아요. 조개를 맛있게 먹으면 항상 감사해야 돼요. 네 덕에 내가 살아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땡큐 조개. 알겠죠? 조개. 그래서 바닷물 속 CO2 농도가 민물에 비해 낮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됩니다. 바닷물의 pH는 7.4에서 7.6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재밌게도 참고로 민물이라고 하는 거 알죠? 민물이 뭐예요? 저기 강이나 저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 그런 걸 민물이라고 하고, 이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왜 생수통에 들고 있는 그 물 있죠? 그런 게 민물이죠. 알겠죠? 그럼 민물의 pH는
얼마냐면 5에서 6 사이에요. 즉 민물에 비해서 바닷물은 pH가 조금 더 높아요. 이유가 뭐냐면 민물에선 이런 반응이 가능해요. 민물에 이산화탄소 일부가 결합을 하면서, 그게 지금 이 문제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H2CO3 이런 식의 탄산을 만들거든요. 이놈의 탄산이 지금 이 문제에서처럼 일부가 이렇게 산해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민물에서. 그러니까 H 플러스가 조금 나오니까 약간 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평소에 먹는 물은요, pH가 5에서 6 정도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pH를 얘기를 했을 때 pH가 7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pH가 7일 때 우리가 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먹는 물의 pH는 5에서 6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물을 우리는 산성이라고 알고 먹어요? 중성이라고 알고 먹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 객관적 표현으로 중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중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약간 pH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덕이 누구 때문이다? 조개 때문이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조개라고 하는 건 살다가 죽을 수도 있죠. 누구한테 공격을 당해서 잡혀 먹을 수도 있고. 하지만 조개는 죽어도 조개 껍데기는 어떻게 돼요? 영원하죠. 영원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구온난화를 막아주는 가장 소중한 생물군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조개다.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뭘까요? 세 번째 맹그로브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맹그로브라고 들어본 사람? 맹그로브. 들어봤어요? 이 맹그로브 이거 너무 유명해서 토플이나 토익 치면 지문으로 항상 나오거든요. 토플 토익 치면 영어 지문으로 억수로 나와요. 맹그로브 이게 최근 생태학에서 너무 중요한 애거든요. 이 맹그로브 보려면 어디 가면 돼요? 어디 가면 되냐면요, 동남아시아에 아주 많아요. 베트남이나 이렇게 캄보디아 좀 더운 지방 있죠. 더운 지방에 가면 맹그로브라, 그리고 아마존 이런 열대 다습한 지역에 가면 많은데 뭐 하는 애들이냐면요. 진짜 이상한데, 진짜 어떤 애들이냐면요. C 해저에 뿌리를 받고 쓰는 나무들이 있어요. 나무. 바닷물 속에 뿌리를 받고 크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의 나무들에다가 바닷물 뿌리면 어떻게 돼요? 다 말라 죽죠. 근데 얘는요, 바닷물을 꿀꺽꿀꺽 먹고 크는 애예요. 그래서 몸의 메타볼리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닷물을 꿀꺽꿀꺽 마시잖아요. 바닷물을 꿀꺽꿀꺽 마시는데 그 바닷물에 있는 염 있죠. 염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바닷물을 꿀꺽꿀꺽 먹고, 그리고 중요한 건 얘가 이 맹그로브가 한두 그루가 크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떼거지를 이뤄요. 떼거지를 이뤄요. 그럼 얼마나 떼거지를 이루냐면요, 아마존에 가면 대한민국 면적만한 맹그로브 숲이 있어요. 대한민국 면적 전체의 나무예요. 이 나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들이 엄청나게 이산화탄소를 많이 먹어요. 자, 어떻게 먹냐면요,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광합성 하겠죠.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도 없애지만 이 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얕게 써요, 깊게 써요? 맹그로브는 일반 식물보다 뿌리가 무지막지하게 깊어요. 밑으로 한 100m 이상 뿌리가 길게 내려가요. 왜겠어요? 왜겠어요? 왜 그래야 되겠어요? 파도 치니까 파도. 파도가 여러분 힘이 세요, 약해요? 파도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 파도 치는 곳에서도 우뚝 서 있어야 되잖아요. 뿌리가 엄청 깊어요. 그러면 그 뿌리가 깊게 있다가 어떻게 되냐면 깊게 있다가 우연찮게 뿌리가 자라다가 뭐 끊어질 수도 있죠. 뭐 이렇게 뭐 뿌리가 여러 갈래 가다가 어떤 맹그로브가 이게 뭐 어떤 놈은 죽을 수도 있고요. 어떤 나무는 죽을 수도 있고 뿌리 가다가 누구한테 걸려서 뿌리가 잘릴 수도 있고. 그러면 이 깊은 뿌리가 해저 바닥에 꽂힌 채로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해저 바닥은 산소가 풍부한 환경이겠어요? 그 흙 속은 산소가 부족하겠어요? 산소가 부족하겠죠.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바닥 깊숙이 들어가 있는 맹그로브 뿌리는 그게 살아있건 죽어있건 쉽게 썩겠어요? 썩기 어렵겠어요? 썩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썩기가 어렵기 때문에 맹그로브가 흡수한 CO2가 광합성을 통해 탄수화물로 바뀌면 그 탄수화물이 맹그로브 뿌리 형태로 해저 바닥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탄수화물에 흡수한 이산화탄소가 저장돼서 탄수화물이 돼서 해저 바닥에 박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가 썩지도 못하고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나무가 한두 그루가 아니고 대한민국만큼 이런 나무들이 있다고요. 그럼 얘네가 저장해주는 그런 물질적으로 저장해주는 CO2의 양이 엄청나요. 알겠죠? 그래서 이 맹그로브 숲은 지구 환경을 지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녀석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그래서 이제 뿌리가 깊고 이 깊은 곳으로부터 광합성을 통해 흡수한 CO2가 땅 속에 저장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 방금 오신 분 교재 저 뒤에 있습니다. 네. 이걸 한번 안 보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바로 갯벌입니다. 갯벌. 혹시 갯벌 체험 해보신 분? 갯벌 체험. 갯벌 가서 뭐 시커먼 흙에서 막 이리 뒹굴대. 아니, 갯벌 체험 안 해봤어요? 은근히 재밌어요. 그게 그 맨발로 갯벌 밟으면요, 발가락 사이로 갯벌 흙이 쫙쫙 올라오면서 매꼬덩매꼬덩 하고 되게 느낌 묘한데? 그 막 이게 팍팍 하면서 막 조개도 있고 낙지도 있고 막 오빠 해봤어요? 언제 해봤어요? 저는 재밌죠? 아, 별로였어요? 그거 할만해요. 그래서 막 뒹굴뒹굴하고 막 진흙으로 싸움도 하고 뭐 재밌거든요. 그 갯벌. 이 갯벌이 왜 CO2를 흡수해줘?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갯벌에 사실 뭐 많이 살아요? 조개 또 천지백가리로 살아요. 뭐 그것도 이유인데 이 갯벌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 갯벌에는 규조류라고 하는 미생물들이 살아요. 얘들이 그 세포성 물질에 내가 생물에는 젬병이라서 얘들이 식물인지 동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식물인지 동물인지 모르겠는데 생물은 젬병이라. 얘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광합성 비슷한 걸 한대요. 그런데 얘들이 광합성을 하다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죽은 채로 갯벌 밑에 파묻히면 이산화탄소가 영구히 동결이 된대요. 갯벌 속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갯벌에 있는 규조류라고 하는 애들이 또 지구의 이산화탄소를 굉장히 많이 먹어줘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 때문에 대기 중의 CO2 농도는 상당히 낮게 유지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지 않는 건데 이런 애들의 역할을 넘어서서 인류가 이제 이산화탄소를 과도하게 배출하면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생긴다고 지금 보는 거죠. 알겠죠? 뭐 여하튼 그렇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식의 이유 때문에 이제 이 맹그로브 숲과 갯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없애서 땅으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계속 자연을 유지해야 되겠어요? 유지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갯벌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입니다. 이 갯벌이라고 하는 게 흔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영국 어디 조금 하고요. 우리나라 거의 그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다. 자, 그런데 날숨에는 이 CO2가 어떻게 되겠어요? 꽤 대기 중보다 높게 유지가 되겠죠.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몸속에 한번 들어갔다가 몸속에서 뭐가 되고 나서 호흡이 되고 나서 배출되는 거기 때문에 대기 중보다 이산화탄소가 높게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CO2가 지금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제는 부피비로 4%. 그래서 CO2가 부피비 4%라고 되어 있네요. 당연히 대기 중보다는 고농도일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체 대기압은 1기압. 전체는 1atm. 자, 온도는 300켈빈. 자, 그리고 거기 물의 밀도는 1kg/리터. 밀도가 1kg/리터 랍니다. 아시겠죠?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풍선 내부에 불어넣은 이산화탄소 기체 중 절반이 물에 녹아서 풍선 내부 물의 pH가 6이 되었고, 자, 왜 절반이라는 말을 쓰냐고, 뭐 꼭 절반이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절반이건 3분의 1이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용해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뭔가가 어디에 녹아 들어갈 때 항상 100%다 녹나요? 아니겠죠? 그 중에 일부만 녹겠죠? 그 일부가 뭐 3분의 1이 됐건 4분의 1이 됐건 절반이 됐건 그건 계산 과정에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어쨌건 용해도 문제 중에 문제 때문에 여기 존재하는 일부만 이 안으로 녹아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자, 그래가지고는 물의 pH가 7이 되었다. 알겠죠? 자, 물의 pH가 6이 되었다. 물에 녹은 이산화탄소 500분자당 한 분자가 물과 결합하여 탄산이 된다면 탄산의 몰 농도는 얼마인가? 다음을 계산하시오.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일, 물 부피. 자, 질량이 몇 그램? 500g이라고 했죠. 근데 밀도가 얼마나 그랬어요? 1kg/L라고 했죠.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0.5L가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이 물이 현재 0.5L구나.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전체 부피가 얼마라고 했어요? 전체 부피가 3.5L다. 그럼 이 말은 이 풍선 속 날숨의 부피는 3.5에서 0.5를 뺀 3.0L겠구나.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세 번째, 날숨 속 기체 총 몰수. 자, 기체 총 몰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바로 그 유명한 기체 상태 방정식을 써주면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 뭐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여기 존재하는 모든 기체들은 이상기체다라고 가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쟤네들 이상기체라고 가정을 하면 몰수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몰수는 RT over PV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 전체 대기압과 내부가 평형을 이루고 있을 테니까 기체 전체의 압력은 1atm. 그리고 이 기체 전체의 부피는 3.0L. 그 다음에 기체 상수를 편의상 0.08로 쓰라고 했어요. 0.08로 쓰라는 이유는 뭐겠어요? 계산을 좀 편하게 해라 라는 얘기겠죠. 단위는 atm 리터 몰 역수 켈빈 역수. 그리고 이때 온도는
300켈빈이랍니다. 여기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르륵 계산해 주시면 값이 뭐가 나온다? 전체가 8분의 1몰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8분의 1몰은 누구의 몰수예요? 바로 O2, N2, CO2 전체의 몰수죠. 근데 지금 우리가 관심을 두는 건 CO2예요. 왜? 얘가 물에 녹아서 탄산을 만들 테니까요. 그럼 여기에 있는 CO2의 몰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네 번째, 날숨 속 CO2 몰수. 자,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저기에 있는 8분의 1몰에, 자, 여기 부피비로 4%라고 돼 있죠? 사실 이 부피비는 다른 말로 무슨 비이기도 해요? 기체에서는 몰수비죠. 그래서 여기다가 100분의 4 해주시면 뭐 나오겠습니까? 0.005 모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다섯 번째, 물에 녹은 CO2 몰수. 자, 뭐라고 했냐면 물에는 얼마나 녹는다고 했어요? 존재하는 것의 절반이 물에 녹아 있게 된다고 했죠. 존재하는 몰수가 0.005 모르니까 물에 녹아 들어가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의 절반인 0.005 나누기 2 해서 0.0025 모르. 됐네요.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여기 줄게요. 이제 여기 줄게요. 지우자. 자, 그럼 그 다음 6. 물에 녹은 CO2에 의한 H2CO3 생성.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CO2가 누구랑 결합을 해? H2랑 결합을 해. 그러면 H2CO3 탄산이 만들어질 텐데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500분자당 1분자.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놈 500개 중 얘 1개.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녹아 들어온 몰수가 0.0025몰이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생성된 저 H2CO3의 초기 농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바로 얘 몰수가 0.0025몰인데 그중 500분의 1개만 이 몰수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물의 부피는 얼마예요? 물의 부피는 0.5리터. 얘를 0.5로 나누어요. 그러면 계산하면 뭐가 나올 것이냐? 바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몰이 나오겠습니다. 이걸 저 CO2의 초기 농도로 치환을 해보겠어요. 됐죠? 그리고 나서 자, 여기 줍니다. 여기 줄게요. 자, 7 H2CO3의 산헬입니다. 자, 요거 산헬이 어떻게 돼요? 바로 얘가 물속에서 열에 이렇게 이온화가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럼 이때 처음에 얼마나 있었죠? C0만큼 있었고요. 자, 산해리를 하면 얘가 X만큼 이온화를 할 때 X만큼 생길 텐데 끝이 나면 요래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여기 pH가 얼마라고 되어 있죠? 6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pH 6은 다른 말로 바꾸면 H 플러스 농도 얼마를 뜻하는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6승을 뜻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변수 하나를 알 수 있냐면 바로 요 X 이게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 반응에 대한 산해리 상수 KA는 이것분의 요거 하면 되죠? 그러면 C0 빼기 X분의 X제곱. 그런데 초기 농도를 뭐로 잡기로 했어요? 10의 마이너스 5승. X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대략값이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정도가 나오겠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그 1번은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계산 실수를 할 수 있도록 중간에 너무 숫자가 많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문제를 차근차근 읽으시고 계산 실수 없이 계산만 완료하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이게 나의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는데 나는 이게 글을 읽으면 글자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독서거든요. 나는 독서를 싫어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글을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나는 항상 뭐로 이해를 하는 편이냐면 그림과 숫자가 나는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나는 풀 때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글을 읽으면서 계속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나와 있는 정보들을 그림 속에 이렇게 표기를 해준다고요. 이렇게 데이터들을. 그러면 이제 내가 봤을 때는 그럴 경우에 이제 빼먹는 데이터가 없고 좀 실수가 적지 않나 싶은데 뭐 이거는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여하튼 실수하지 않게 계산을 좀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여기서 추가 문제. 줄게요. 준다. 퀴즈. 다음 반응의 결과를 예측하시오. 자, 추가 문제입니다. 추가 문제. 1. 방금 앞에서 했었던 CO2, H2. 어떻게 될까요? 자, 뭐 만들어져? 아까 탄산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근데 내가 꼴랑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 탄산이 될까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탄산이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해 보시라. 자, 익숙하지 않을 테니 자, 봅니다. CO2의 누이스 구조를 그리는 뭘 그리라고요? 누이스 구조. 맞죠? 그다음 물의 누이스 구조를 그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러분 탄소하고 산소를 비교하면 탄소는 전기음성도가 큰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작죠. 그럼 전기음성도가
작은 애는 정밀 작은 애는 부분 전하가 델타 플러스예요, 델타 마이너스예요? 델타 플러스겠죠.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밀도 작아서 뺏길 텐데. 자, 그 덕에 이 무르에 있는 산소는 정김송도가 커요, 작아요? 크니까 수소에 비해서 플러스겠어요, 마이너스겠어요? 마이너스겠네. 맞죠? 자, 그럼 여러분,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불어? 바람. 내 마음에서 네 마음으로? 오, 자.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죠. 자, 폭포는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폭포는 어디서 어디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이거를 일관되게 설명하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간다는 건 물질이, 기체라고 하는 물질이 고밀도 조건에서 저밀도 조건으로 기체라는 물질이 이동하는 게 그게 바람이고요. 폭포는 위치 에너지가 큰 쪽에서 위치 에너지가 작은 쪽으로 이동하는 게 폭포인 거죠. 즉 우리 우주는 물질이 됐건 에너지가 됐건 꽉 쌓여있는 쪽에서 그렇지 않은 쪽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물질이 됐건 에너지가 됐건. 그러면 전자도 물질이에요, 아니에요? 물질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다? 전자가 많은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한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화학 시간에 루이스 구조라고 하는 걸 배웠을 거예요. 루이스 구조 그릴 때 반드시 만족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옥텟이죠? 그래서 이 탄소가 여기에 있는 파이 결합 전자를 이리 보내요. 뭐를 위해서? 4옥텟. 알겠죠? 그러면 얘가 구조가 어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탄소에 산소의 파란 전자가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루이스 구조상에서 형식 전하라는 개념 배운 적 있죠? 뭐 일반학 책을 찾으면 형식 전하라고 표기가 되고요. 그냥 화학원 국정교과서에는 그냥 전하라고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때 이 산소의 전하 혹은 형식 전하 얼마예요? 이 산소의 형식 전하 얼마예요? 전하 얼마나 띄어요? 1 플러스죠? 그 다음 이 산소의 형식 전하는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죠? 알겠어요? 이렇게 된 다음, 자 그럼 잘 봐. 색깔을 보시면 빨갛게 서클링한 탄소, 파란 전자, 노란 전자 이런 걸 보면 지금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알겠죠? 그러면 이 상태 요 놈이 바로 수소가 약간 위치가 변형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과가 뭐냐면 H2CO3 탄산인데, 여러분 탄산 어떻게 생겼어요? 루이스 구조가. 이거의 탄산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소가 나중에 이제 뭐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또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뭐 그것까지는 뭐 너무 유기화학적이라 그렇게까지 생각할 건 없겠지만, 어쨌건 이산화탄소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산소와 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얘를 루이스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화학원에 나오는 내용이죠. 수능에 매년 출제되는 루이스 이온기. 그리고 얘는 루이스 뭐예요? 산. 그래서 화학원 교과서에
혹은 수능에 매년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루이스 산연기, 뭐 브랜스테드 로리 산연기, 막 아레뉴 산이 구분하는 맨날 나오죠. 1번에 나오죠. 1번에 나오잖아요. 맨날 1번이 아니라 중간쯤 나오잖아요. 그거 알겠죠? 네, 하여튼 그래, 하여튼 그거. 그래서 전자쌍 쪽에 루이스 염기, 전자쌍 밖에 루이스 산. 아시겠죠? 그럼 내가 왜 난데없이 이걸 풀어보라고 했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여기 지울게요. 지금 다시 돼? 이 이거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이 문제가 연도가 가물가물한데 카이스트 2006년 기출인가 6년인가 7년인가 기출이에요. 저거 반응하면 뭐 될까요? 그래 볼 수 있겠어요? 어이구, 누가 떨어뜨렸네. 오, 분해가 됐어. 오, 이거 어떻게. 네. 자, 해볼 수 있겠어요? 자, 이거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이냐? 우선 다짜고짜 루이스 구조를 그립니다. 자, 봅시다. 익숙하지 않을 테니 설명을 한번 보세요. 자, 이름부터 이어 이름 황산 얘 이름 질산. 그래서 황산, 질산 이런 건 굳이 화학을 많이 배우지 않아도 되게 위험한 강산 물질들인 건 보통 알고 있죠. 아주 무서운 강산 물질들입니다. 자, 제 두 개가 섞이면 이런 게 가능해요.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라고 했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짜잔. 다음.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좋아. 어디 갔어? 요렇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닌가? 아니, 뭐 상관없는데. 요렇게. 자, 저게 바로 질산의 루이스 구조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예. 질문. 이 루이스 구조에서는 비공호 전자쌍이 이제 사실은 원래 주어진 개수가 있지만 루이스 구조의 핵심은 옥텟에 맞추어 그리는 것에 있거든요. 즉 옥텟만 맞을 수 있다면 그 원래 비공호 전자쌍 개수와 달라져도 됩니다. 그리고 그 원래 그 최외각 전자 개수와 달라지면서 또 뭐가 나타나냐면 형식 전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루이스 구조를 그리려고 할 때는
원래 기존의 최외곽 전자 개수, 보통 나타나는 비공호 전자쌍 개수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 옥텟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합니다. 보통 질소라고 하면 이거잖아요. 최외곽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여서 결합선이 하나, 둘, 셋 나가고 비공호 전자쌍 하나 있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닌 루이스 구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질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때 또 편의상 형식전화 따져볼 텐데요. 이 질소의 형식전화가 이 경우 그래서 플러스가 되죠. 아까 내가 이렇게 그려놓은 질소는요. 형식전화가 중성이거든요. 왜? 이렇게 되면 최외곽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랑 같아서 중성이지만 이렇게 그리면 최외곽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원래 최외곽 전자가 5개였는데 4개가 됐으니까 전자 하나 없어졌죠? 그래서 이 질소에는 형식전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형식전화가 나타나면서 원래의 최외곽 전자 개수보다 다른 그런 루이스 구조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anyway,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산소도 형식전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산소 형식전화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좋아. 아시겠죠? 그렇죠?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요 황산. 자, 황산은 루이스 구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황산의 루이스 구조는 옥텟을 초과하는 루이스 구조를 갖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있는 요 산소의 비공호 전자 있죠? 이 산소의 비공호 전자가 여기 있는 요 슈쇼 얘한테 이압. 그러면 저 수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산소 쪽으로 떨어져 나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원래 산소는 전기임 송도가 커요, 전기임 송도가 작아요? 산소가 전기임 송도가 큰 만큼 산소한테 전자를 빼앗긴 수소는 델타 플러스겠어요, 델타 마이너스겠어요? 델타 플러스겠죠. 그래서 산소의 비공호 전자가 전자가 적은 쪽으로 전자지공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산소도 탄소도 질소도 수소도 모두 다 뭘 만족해야 돼요? 옥텟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산소하고의 결합 전자를 산소 쪽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야 수소가 옥텟을 만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렇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파란 전자와 외부 황산의 수소가 일이 결합하게 되죠. 형식전화 분포가 어찌 된다고 했었냐면 얘 플러스 얘 마이너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산소 형식전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 산소 형식전화 어떻게 됩니까? 수소가 들러붙어 버리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봐봐요.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 좋겠습니까? 매우 싫겠습니까? 싫겠죠. 간단하게 생각해도 정전기적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정전기적 청력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사이의 결합이 자연스럽게 해리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질소도 계속 뭘 만족해야 되죠? 옥텟을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산소가 가지고 있던 비공호 전자가 질소의 옥텟을 위해서 이리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요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가 떨어져 나왔죠?
무르가 떨어져 나온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동시에 뭐가 만들어졌냐면 잘 봐요. 여기 산소가 전자 제공해서 산소가 요로 이동했죠. 그럼 여기 동시에 뭐가 만들어지기도 하냐면 요런 식의 음이온이 같이 만들어집니다. 최종 생성물은 얘 세 개입니다.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질소 형식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질소 형식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 질소 형식자나 이 경우도 플러스가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왜? 아까 질소 최외곽전자 몇 개라고 그랬어요? 5개인데 지금은 몇 개만 보여요? 4개만 보이죠? 하나 없어졌죠? 이 질소 형식자나는 플러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H2O를 우리가 무르라고 할 때 얘 이름은 우리가 공교육 과정에서 뭐라고 배웁니까? 이거 이름 배우거든요. 뭐라고 해요? 이런 거? 이런 걸 황산 슈쇼이온이라고 하거든요. 황산 슈쇼이온. 황산이온, 황산 슈쇼이온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이때 여기에 있는 요 놈의 이름은 뭐예요? 얘는 사실은 이런 것까지는 좀 전문적이긴 하지만 얘 이름은 나이트로니움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이트로라는 말이 있는데 질소를 뜻하는 거고요. 니움이라는 말은 플러스를 뜻하는 겁니다. 즉 질소인데 플러스가 된 이온이라는 뜻으로 나이트로니움 이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은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런 게 기출됐다고? 근데 난 고등학교에서 이런 거 배운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냐? 보통 카이스트는 영재고 과학고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는 터라 영재고 과학고 내에는 유기화학 커리큘럼이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재고 과학고 학생들은 이런 게 좀 익숙하긴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카이스트나 서울대 같은 곳에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 이렇게 이제 좀 숨겨놓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건데, 다만 내가 이런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걸 안 배웠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봤을 때 틀리란 말이냐? 손도 대지 말란 말이냐? 아니죠. 하늘이 무너져도 쇼샤날 구멍이 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얘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 바로 요렇게 요런 게 이제 유기화학적 풀이라면 이제 화학 양론적 풀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황산은 무지막지한 강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얘를 어떻게 또 풀 수 있냐면, 자, 요런 식의 풀이는 1. 유기 미케니즘 풀이라 한다면, 두 번째 풀이는 양론적 풀이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양론적 풀이가 뭐냐? 자, 뭐 요 다 썼죠?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저기에 있는 H2SO4, HNO3.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뎁타 강산이라고? 그러면 이게 될라나? 보이세요? 우리 언니? 우리 언니 이름이? 언니 이름이? 서윤이 언니. 서영이 언니. 서윤이 지금 어디 가려고 그래요? 어디 가려고 그래요? 지금 잠깐 딴 데 갔다 왔죠? 서영이 언니 가면 안 돼? 나랑 있어? Stay with me. 알겠죠? 나랑 있어. 자, 봅시다.
그럼 이렇게 쓰면 이건 고등학교 화학 1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뭐예요? 얘를 브랜스테드 로리산이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브랜스테드 로리 염기라고 할 수 있죠. BL? BL? BL. 어쨌건 자. 요거. 그러면 이때 산염기 반응은 항상 가역적이기 때문에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요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게 된다고 했을 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브랜스테드 로리산이 되는 거고, 이건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얘가 브랜스테드 로리 염기가 되는 거죠. 맞으세요? 맞으세요? 그럼 이때 우리는 여기서 아하, 바로 얘하고 얘 사이 관계가 뭐예요? 짝이죠. 서로 짝인 거죠. 얘하고 얘 사이 관계 뭐예요? 이것도 서로 짝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전역에 대해서, 전어석에 대해서 풀이를 쓰라고 할 때 이렇게 써도 돼요, 그냥. 그럼 고등학교 화학원 커리큘럼에서도 이 정도까지만 써도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걸 아까 이렇게 쓴 거라고요. 이렇게 쓴 거라고요. 알겠죠? 여기까지만 써도 한 30% 이상은 득점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포기하지 말고 최대한 내가 고등학교 화학 1, 2에서 배웠던 게 뭔지를 끝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내가 배운 것들을 최대한 논술하면 그만큼 득점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알겠죠? 이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자면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얘는 그대로 있고요. 얘를 어떻게 바꿨어요? 얘하고 얘를 바꿨죠? 이렇게 바꾸는 게 사실 지식이 없으면 쉽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황산의 또 다른 역할, 강력한 탈수제. 탈수제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탈수? 탈수가 뭐예요? 물을 쪽쪽 뽑아내는 거 알겠어요? 그런 걸 탈수제라고 해요. 탈수제. 황산은 물과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강해서 물을 쪽쪽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이때 그 생각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물을 빨아들인다. 그러면 유기화학적인 미케니즘은 몰라도 여기서 H2O를 빼내볼까? H2O? 그럼 뭐가 남지? 이건가?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사실은 고등 커리큘럼을 넘어서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나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시고 최대한 아는 것들을 조합해서 답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뽕.